자, 한 주간의 이슈를 풀어보는 부동산 썰브라더,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와 그리고 오늘의 1일 MC 이승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부 근황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이슈 가장 큰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 개정 네. 추진. 이게 가장 큰데 그렇죠. 이게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부동산 태스크포스 인수위에서 팀장 심교훈 교수님이 맡았고 기존에 우리가 영상들이나 뭐 같이 배웠을 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정책에 대해서 이 좋은 영향과 잘못된 영향을 짚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좀 얘기를 했던 게 임차 시장 관련된 부분. 그렇죠. 예, 중요하죠. 임대사업자 혜택이 일단은 너무 과도했던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주는 것도 문제고 임대사업자를 말려 죽이면 임차 시장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또 강하게 메시지를 주셨던 분인데 일단은 이게 뉴스 기사를 보니까 네. 임대 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16%면은 말이 16%지 엄청 감소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5분의 1이 숫자죠. 줄어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물건이 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거고 공급 부족, 수요는 그대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요게 좀 그랬고 또 아실 여러분들 요즘에 아실도 많이 쓰실 텐데 요거도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원래 이 감소폭이 5.7% 정도인데 이제 3배 정도 줄어가지고 이 정도의 수치를 나온다고 하고 있고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임대차 3법을 포함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네. 이 매매 시장보다 임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매매를 크게 올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임차 시장을 크게 올린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임대차 3법이 당연히 뭐 임차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는 뭐 쉽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런데 이제 임대차가 가격이 결국은 올렸잖아요. 네, 뭐 그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다 모든 분들이 목도해 왔던 거니까 추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 다음 턴이 매매가를 또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세 시장이 진짜 중요한 게 단순히 임차인들의 어떤 주거 안정성 뭐 이런 것들도 당연하거니와 그거에 한 발 앞서서 또한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가가 안정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매매 가격도 상승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법의 취지나 명분은 좋아요. 네. 네, 당연히 뭐 좀 무주택자 분들 집이 없어갖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정주여건 잘 해주는 거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타이밍적으로 너무 안 좋았죠. 어떤 타이밍이냐면 전세를 이렇게 임대차 3법,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결국은 기존의 전세 물량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새로 신규로 안 나오고 기존의 임차인이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신규 임차인들이 들어올라 그럴 때는 전세가 없어서 이중 가격이 발생하는, 뭐 삼중 가격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존의 세입자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받으나 신규 임차인들에 대한 고통을 오히려 이분들의 고통을 담보로 삼아서 혜택을 본 꼴이 돼버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걸로 통해서 기존 임차인들은 혜택을 받고 그러면 신규 임차인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임대차 3법을 진행함과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전세 공급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런데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오히려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시행했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임대차 3법이라는 어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다란 부작용이 생긴 거고 앞으로도 이거를 이제 뭐 완전 폐지를 한다, 단계적인 축소를 한다, 뭐 완화를 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전세 공급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예견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전세 공급이 되고 나서 그때에 대해서 뭐 조금 더 확대를 하더라도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은 이거는 좀 축소하는 게 맞다. 저는 뭐 전반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맞아요. 지금 저도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입주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뭐 임대차 3법을 추진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았을 그렇죠. 텐데 입주 물량이 최악인 상황인데 최악인 그러니까, 상황에서 요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시점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임차 매물이 줄었으면 갱신한 수요자도 많지 않냐. 그럼 갱신했으면 수요자는 오히려 이렇게 수요자도 줄었을 텐데 매물만 준 게 아니라 수요자도 줄었다. 갱신했으니까. 근데 가격이 왜 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부동산은 여러분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죠. 부동산은 동명이인이 없어요. 다 달라요. 층, 향, 지역 다 다릅니다. 상위 입지일수록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수요가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입지에 다 잠재 수요이기 때문에 다 이제 뭐 학교 좋은 데 보내고 싶고 또 좋은 직장과 가까운 데 가고 싶은 이 열망은 임차 시장에서도 여전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숫자로만 봤을 때는 전혀 이 수요가 똑같다 이렇게 이꼬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유독 또 심한 게 임차 시장의 그 민간의 의존도가 높잖아요. 매우 높죠. 예, 지금 보니까는 어떤 기사에서는 85%가 민간에 의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나라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가기보다는 시장 논리로 지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뽑아든 카드가 이제 임대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이슈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임대3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소야 되고 최소한 2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일단은 이번 정권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벌써부터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부동산 전문가가 뽑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임대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 부분인데 그게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종부세 합산 배제 너무나 기분이 막 갑자기 설레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나왔을 때 시장엔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사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매가 안정을 위해서는요. 전세가 안정이 우선되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갭 투자라는 용어도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전세가가 굉장히 낮아서 전세가가 안정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매매가 상승에도 굉장히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안정화시키게 되면은 두 가지, 임차인들도 좋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안정에 좋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그러면 전세가 안정은 뭐가 있느냐? 너 집 사지 말고 뭐 텐트 치고 살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요는 어쩔 수 없어. 수요는 둔 상태고 또 신규 수요 신혼부부도 늘어나게 되고 계속 늘어나는 과정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공급을 해줌으로써 전세 공급이 안정돼 있고 향후에도 전세가가 안정될 거라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럼 공급은 두 가지가 있죠. 기존에서 공급하는 것들이 있고 기존에 이제 보유자들이 또 하나는 신규 공급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규 공급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신도시 같은 것도 한참 걸릴 것이고, 뭐 내일부터 당장 부신다고 하더라도 3, 4년은 걸리는 게 아파트인데, 그러면 지금 전세가가 이제 하반기부터 뭐 상승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전세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 시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기존 시장은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무주택자는 공급할 수가 없고 1주택자는 내가 살아야지. 그럼 다주택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당근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이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았었던 게 문제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종부세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배제를 해주면서 물량이 나올 수 있게 다량의 물량이 나올 수 있게 해야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도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양도 차익이 많고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고 이게 지금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대신에 종부세와 양도세 배제, 합산 배제를 받는 대신 이분들은 장기간 동안의 전세 물량을 내놓음으로써 사회적 그 임차 안정에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5% 인상 제한 같은 건 책임도 부여해야죠. 5% 올릴 수밖에 못하니까 더 높은 시장 전세 가격보다 낮게 짓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뭔가 당연히 베네핏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 윈윈이 되는 거죠. 정부도 좋고 임차인, 임대인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요했던 법인데 지금 현 정부가
이제 뭐 약간 오판을 하게 되면서 이걸 없애버렸고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임대사업자 제도가.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다시 좀 부활을 하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그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이 등록된 해가 이제 18년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명수로 했을 때 3만 5천 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보편적으로 뭐 6천에서 8천 명 사이로 등록을 하던 게 3만 5천 명이 등록을 했고 그 바로 다음 달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다음 달까지 2달간 엄청나게 하고 그다음 9.13 대책이 끝날 무렵 9.13 대책 이후에는 이제 혜택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엄청나게 또 등록했어요. 뭐 2만 명 넘게씩. 그래서 그때 기록, 18년부터 19년의 기록을 보면 임차 시장이 상당히 견조롭게 가더라고요. 그 전에 아시다시피 우리 2015년, 2014, 15, 16 이때 보면 전세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강남에도 뭐 사실 1억, 2억만 주면 아파트 살 수 있고 그렇죠. 1, 2천 주면 빌라 살 수 있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7년 됐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임차 시장을 보면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옴으로써 이렇게 뭐 부작용으로 보면 과도한 혜택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임차 시장에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갔거든요. 19년. 그리고 그 안정이 깨진 순간이 바로 20년 8월. 그때 임대 3법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렇죠.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을 얼마 안 됐잖아요. 기록을 보면 지금 시중 가격이랑 그때 임대사업자에서 5% 제한을 받은 물건이랑 시세 차이가 40%가 나요. 서울이. 그리고 지방 그 경기권이 30%가 나요.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은 굳이 집을 안 사도 되는 사실 집은 사야 되는데 임차 시장의 안정이란 뭔가 하면은 이게 너무 견조롭게 올라가니까 내가 굳이 집을 사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열심히 경제활동하는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서울은 태생이 그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라도 어떻게 안정시키려면 저는 뭐 찬성입니다. 일단은 어드밴티지를 주는데 이제 이것을 두고 또 얘기가 많아요. 면적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를 넣네 만에, 도생을 어떻게 하네 만에, 뭐 오피스텔을 넣네 만에 그렇죠.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적 기준, 뭐 가액 기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가액 기준 얘기도 나오고 뭐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 글쎄요 그 가액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수긍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임차인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택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이분들은 집을 사고 싶지만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고가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집 살려면 마음 먹으면 살 수는 있는 분들인데 뭐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사는 것뿐이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이런 그 법의 혜택을 부여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액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을 거로는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60제곱미터 전용면 60제곱미터 미만만 아파트를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건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그 1, 2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주거 안정성을 먼저 해보고 이게 좋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확대해도 상관없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해보고 더 좋게 되면 확대를 할지, 아니면 그 유지를 할지 줄일지 가서 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딱 완벽한 설정된 기준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가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이제 2년 되는 해가 되면 2년 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한번 사용했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규 시장으로 나와야 되고 전세 공급은 여전히 역대 최저로 없을 시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전세가가 급등하기 전에 그 전에 뭔가 처리를 해서 전세 시장 안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서울에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겪게 될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전세를 사는 분들은 월세 내는 게 아까워서 금리가 저금리니까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8억짜리 전세 살고 계신 그 지역 제가 보편적으로 서울 보니까 전세가가 그 임차 3법 들어가기 전 이후에 비교를 해봤을 때 1.5배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살만한 아파트 너무 구축 말고 1.5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8억짜리가 12억이 돼서 보증금이 그러면
4억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풀로 해가지고 8억으로 전세를 했을 텐데 4억을 어서 가져와야 돼. 전세를 살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전세 금액 가지고 전세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거주지를 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죠. 외곽으로 그렇죠. 옮기거나 아니면 그 반전세식으로 월세로 나머지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가장 문제가 될 거는 또 임차 시장이다. 그리고 전국은 우리나라가 임차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또 큰 편이라서 그 57%가 자가점유고 나머지 43% 이게 이제 무주택자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 시장이 엄청나게 큰 나라긴 한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부분은 무주택자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올라가는 가격을 어떻게 제어하는 방식이 나올지 그게 참 그렇고 약간 우리 그 임대사업자 얘기 나왔는데 기준이 약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가액 기준을 그대로 가면 서울 아파트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 올려야죠, 이분도. 그리고 오피스텔도 형평성 맞게 전용 면적이랑 이게 틀리잖아요. 그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오피스텔도 뭐 기사에 나왔습니다. 84제곱까지 고려한다. 이게 부동산 전문가가 지금 팀장으로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거든. 이게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뭔지 몰라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걸 아는 사람이 지금 지휘를 한다는 게 저는 그것만 해도 만족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화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 많이 실무를 경험한 분이 사실은 이런 정책을 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확실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그런 분이 이제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들어가셨고 많은 이제 관련된 분들과 상의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실무적으로 좀 효율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거 했거든요. 올랐으면 좋겠는지 떨어졌으면 좋겠는지 밝히고 하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이 앞으로 올랐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올랐으면 좋겠는지 떨어졌으면 아니요 그런 건 없죠. 앞으로 올랐으면 좋겠다. 저는 밝히고 싶은 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압구정 좀 사게. 떨어졌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정부 정책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올라가는 게 좋다 떨어가는 게 좋다가 아니라 안정화되는 게 가장 좋죠. 안정화하는 게 가장 좋고 정부의 정책도 급락을 시키겠다라는 정부 정책을 쓰는 사람도 없고 급등을 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무조건 시장은 뭐 물가 상승률 정도에 연동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상품이 돼야 된다라는 게 모든 정책의 기본인 거지. 저희도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등하게 되면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 시장 안정도 전체적인 매매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했던 많은 방식들이 우리가 지난 4, 5년간 봐왔던 것처럼 결국은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더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고통에 가중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든지 시장 안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올라가길 바란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길 바란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살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국가마다 그게 열을 올리고 국가 그 경제 성장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돼야만 자본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토 개발도 해요. 뭐 주택도 짓고 뭐 이러한 상업시설도 짓게 됩니다. 짓는 과정에서 여러들 자본이 투여되고 그 자본이 돌면서 시장이 또 돌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건데 이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거 집값이 정상이 아니다. 본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도 뭐 박살이 나야지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어떤 정책이 얼마나 좋은 정책이 나와도 최고의 정책이 나와도 지역적으로 우린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호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개발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어떤 정책으로 완벽하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국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고 다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숫자적으로 보고 일률 단편적인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면은 처음부터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입주 물량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중대형 아파트 이제 중대형 아파트를 또 안 만드네. 안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지난 몇 해 동안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대형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지금 역대 최저다. 역대 최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 아파트를 우리가 중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국 아파트, 전국 아파트를 살펴보니까 85 초과 물량이 5%, 작네요, 진짜. 5%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가 지금 얼마 전까지 대형을 좀 집중해 봐야 된다. 대형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 집에서 그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산업들이 발전되면서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하니까 집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 이러면서 이제 대형의 그 또 희소성까지 지금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앞으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2006년경, 요때, 7년경, 요때는 대형 평수의 가격이 훨씬 더 비쌌어요. 명목 가격 자체가 아니라 네. 평당가로 환산하더라도 더 비쌌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5평이 한 10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50평짜리는 한 3억에서 25억 정도 하는 평당가로 따라서 더 비싼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깨졌냐면은 우리가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맞으면서 이제 뭐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몇 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부동산도 굉장히 하락을 겪었고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집을 살려고 하지 않았고 미국년도 오래 갔잖아요. 오라갔죠. 그리고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불안하지. 그게 어떻게 큰 걸 삽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을 사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20평대가 가장 초강세였었죠. 조강세. 그래서 제가 2013년도 뭐 이때 강의를 할 때 기억나는데 항상 강조드렸던 게 20평대가 지금은 굉장히 제 가격이 평당가 비싸지만 이제는 30평대를 구입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결국은 그건 일시적이에요. 누가 봐도 25평짜리, 50평짜리 중에 하나 드릴 게 하면 뭐가 지시겠습니까? 빨아요. 돈이 있으면 큰 걸 삽니다. 근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생활 자체가 뭐 일본처럼 미니멀리즘이 돼가지고 작은 걸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경제는 이제 좀 있으면 풀릴 것이고 그러면 20평대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30평대는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질 것이니 20평대, 30평대 갭이 요만큼이니까 벌어지게 될 것이다. 20평대도 올라가나 30평대 더 많이 올라갈. 그래서 그 시점에는 30평대 사라고 강조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제 작은 평수에 대해서 많이 사다 보니까 20, 30평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잘 되는 쪽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큰 평수를 안 지어서 5%면 진짜 수치가 굉장히 엄청나게 저도 놀라울 정도로 작은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희소한 가치가 많이 부여됐을 거고 지금 주변에 있을 때 대형 평수 중에 가격이 좀 낮은 게 있다. 그럼 얼마든지 구입하셔도 돼요. 사실 이 현상이 지금은 최근 들어서 한 1년 동안은 대형이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한 3년 전 내외, 4년 전 이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특정 지역에 가게 되면 30평대, 35평, 36평 아파트와 58평, 60평 아파트가 거의 가격이 붙어 있었어요. 큰 평수를 아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벌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형 평수에 대한 그 저평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대형 평수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여력이 되신다면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맞아요. 지금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정권 시작 전에 2016년, 17년 그때 보잖아요. 뭐 일반적인 아파트 보면 20평대 가격이랑 30평대 가격도 얼마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몇 천밖에 차이가 안 나. 거의 안 났었죠. 네, 근데 지금은 30평대 강세예요. 프리미엄 주어진 거 봐도 30평대가 지금 프리미엄 제일 높고 그 다음이 40평대고 그 다음 그 20평대는 2억대밖에 안 돼, 피가. 예를 들어 30평대 피가 한 4억 붙어 있어요. 근데 20평대는 2억 중반밖에 안 붙어 있어.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투자 수요와 실제 수요자가 이렇게 혼재돼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들이 중복되는 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금리가 그때는 뭐 초저금리까지 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자본이 많이 안 돌던 시기고 하다 보니까 소형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특히 그리고 그때 후회하시는 분이 뭐냐면 그때 이제 멸실 들어가고 그 분양권 신청할 때 그러니까 입주권 신청할 때 그 강남에 계신 분들 20평대 그렇게 신청했대요. 그렇지. 입주를 얼마 전에 하는데 그 일반 분양으로 다 40평대가 해가지고 후회하시는 거야. 심지어 강남인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20평, 30평 가고 이제 대형도 나름인데 이거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20평보다는 30평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요. 좀 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0평에서 40평으로 넘어갈 때는 보편적으로 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20평, 30평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 최근 지은 것들은 네. 40평대가 되면서 방이 4개가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30평대도 물론 4개 있습니다만 뭐 아직은 작게 되니까. 그래서 20평에서 30평의 갭이
작았다가 이제 좀 벌어졌고, 그럼 30평과 40평은 갭이 아직 좀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평대까지 가도 돼요. 40평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가도 되고, 근데 이제 40평대 초중반에서 50평으로 넘어가거나 60평으로 넘어가게 되면 방이 5개 필요한 집은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한 4개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5개 넘어가는 집은 거기엔 또 그 공급 물량도 작지만 수요도 작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43평과 또 53평이 차이는 넓이만 차이 나요. 방 4개 구조, 화장실 2개 똑같은데 넓이만 차이 나니까 그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있을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평과 30평이 좁아졌을 때 30평으로 빨리 가세요라고 말씀드렸고 30, 40평이 좁았을 때 40평까지 갭니다. 올라가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40평과 50평, 50평과 60평이 갭이 작았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그거를 유지하거나 많이 간격이 안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견지를 하시고 인지식을 하시고 또 하나는 대형 평수는 제가 봤을 때는 큰 그 입지가 핵심 입지 좋은 지역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대형 평수를 구입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 이제 돈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작은 평수든 큰 평수든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 같은 지역 특정적으로 이제 강남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니까 강남에서 대형을 구입한다. 좋아요. 예, 무조건 가격이 잘 올라갈 겁니다. 근데 뭐 어떤 동네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봐도 좀 비핵심 지역이다. 그런 지역의 대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대형이 시소성이 있다 좋다 얘기하지만 사실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미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은 대형일수록 입지가 좋은 것이 더 잘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쭉 한 10여 년 동안 뭐 이쪽 업무를 보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입주 물량 이게 희소하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대형이 너무 비싸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20평대, 30평대 가격 나오는데 뭐 갑자기 40평대 갔는데 30평대랑 가격 차이가 뭐 4억 이상 나버리고 그리고 호가는 30평대, 20평대는 좀 조정받아가지고 직전 거래가 붙으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40평대는 꼼짝도 안 하고 있고 호가가 네. 물량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는 사실 이럴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 소형이 너무 눌려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소형이 눌려 있고 앞으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류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본이 좀 유동성이 줄게 되면 결국 월세에 의지하는 수요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임대사업자도 결합이 되면 저는 임대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소형 초강세장 다시 온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투자 수요랑 같이 붙어요 또. 지금 실수요 장세로 규제 때문에 이어져 왔기 때문에 대형 간 거지. 나중에 또 투자 수요 들어오는 장이 소형에 또 마련이 된다. 어차피 마련되는 게 가액 기준이랑 면적 기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형에 이제까지 눌렸던 가격장이 폭발하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젖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시점에 가장 싼 게 뭘까? 그리고 나중에 비싸질 게 뭘까? 이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이파크 옛날에 할 때도 폭락할 때 말해서 샀잖아요.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면은 이 모멘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멘텀과 그리고 펀더멘털을 봐서, 그러니까 체력이 되는지, 원래는 어떤 애인지 보고,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싶으면 담궈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은 너무 눌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좀 어느 정도 종식되고 자본 돌아간 유동성이 좀 잠기면 다시 소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지금 좋다고 따라가기보다는 좀 예상을 하고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얘기는 대형 입주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근데 대형이 부족하면 이 공급을 해주기 마련인데,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 공급량이 별로 없어요. 왜 잘 안 만들까요, 대형을? 아무래도 소형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근데 거고. 요즘에 대형 하니까 좀 대형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만들어야죠. 이제 뭐 우리가 입주 물량을 봤을 때 아까 그 도표 잠깐만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네. 2010년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2010년도에 보게 되면은 8호제곱 초과가 33.6%잖아요. 굉장히 저때까지만 해도 입주 물량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은 저때의 입주 아파트니까 저 공사 시작은 2007년도부터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2008년도에 금융이 막기 전까지는 대형이 강세였기 때문에 저때 이제 저걸 선분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시점에는 이제 입주가 안 됐어서 이제 미분양이 나기 시작했던 거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선분양했을 때는 예측을 못했죠. 저런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대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이 이제 많아지는 이제 추세잖아요, 슬슬.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건설사들도. 그러니까 당장은 입주 물량이 없지만 2년 뒤, 3년 뒤에서부터 이제 대형이 조금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뭐 소형의 약세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네. 소형은 계속 어떤 정책적 차원이라든가 뭐 1, 2인 가구 수요가 제일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역에서 다 인기를 끌 거라면 대형 같은 경우는 핵심 지역 위주에서 특별히 강세를 치르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된 거죠. 중대형 평수 중에서는 네. 지역별 양극화가 소형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핵심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여기 정리하는 거죠. 기사 나왔어요. 입주 연식이 또 웃기네 이게. 오래된 구축 있잖아요. 네. 구축의 중대형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 입주한 지 10년을 넘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평당 매매 가격은 2천만 원이 넘는데 네. 85 이하의 아파트는 1,600만 원대다. 이거는 오래될수록 대형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최근 짓는 20평대, 30평대는 너무 잘 지어요. 음. 충분하면 너무 좋아.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뭐 대형과 소형이 차이가 좀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대형이 좀 더 인기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때 네. 뭐 그 2000년 초반까지도 복도식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에 25평 하면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도 있었어요. 네. 심지어. 맞아요, 지금이야 뭐 상상할 수 없지만 네. 후베이 구조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기사 읽는만 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극화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전국 아파트를 보니까 양극화 수준이 역대 최고로 벌어진 걸로 조사됐대요.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 얘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그렇죠. 곽창석 교수님이 만든 말인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되고 이게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진 원인을 봤을 땐 어떤 것을 우리가 최고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양극화야 뭐 어느 나라에서든 그게 부동산 뭐 자본시장이든 자산시장이든 다 벌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거는 뭐 사실 피할 길은 없었다고 보여주는데 지금 네.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음. 보니까 지금 10배 수라 그러면은 지금 한 채를 팔아서 10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5분위 아파트 하나를 팔게 되면은 네. 조금 낮은 20% 있는 하위 20% 있는 아파트를 10개나 살 수 네. 있다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엄청나게 심각한 건데 지금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뭐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 네. 어찌됐건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 그러면 자본은 사실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했던 상태에서 제일 안정적인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여러 채를 구입할 수 없다? 당연히 좋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영향이 크죠. 맞아요. 주택수에 갇힌 규제.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이 폭등하니까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주택수가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때 빌라 산 사람 종부세 냈어요. 그렇죠. 고가주택 하나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안 나오고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같은 빌라 투룸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에 대한 계속 논의가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종부세도 사실은 뭐 OECD 평균보다 낮아요라고 하지만 네. 종부세를 내는 분들의 상위 계층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내는 세금은 엄청나게 과도합니다. 그러니까 2주택에 뭐 강남을 2개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다주택이란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전체적인 가액 기준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가액 기준이거든요. 주택수가 많다고 해서 안 좋은 거 2개보다 좋은 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죠. 네. 그게 더 비싼 건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주택수만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 그리고 뭐 이런 기사 있잖아요. 뭐 이혼. 왜냐면 이게 결혼을 하면은 이제 주택수가 다 잡히니까 이혼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강남 두 채가 이제는 강남 마포 정도만 해도 이제 거의 억이에요. 억이죠. 억이 들어가니까 지금 연봉이 두 분이 나이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은 낼 수가 없어요. 네. 임대가 올리는 것도 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갱신 청구하면은 뭐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한 1년은 못 노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은 결국에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극단적인 선택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라고 권장해드리진 않지만 당연히 네. 그게 돈이 그렇게 잠깐 행정적으로 서류상 이혼을 함으로써 네. 연간 수천만 원에서 1억 이상 세이브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이게 현상은 아니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를 만든 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보다는 이 구조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여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값 양극화가 역대 최고 수준인데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게 좀 해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서 사실 이번 앞으로의 5년은 사실 새로운 걸 뭐 시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장 정상화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빨리 여야 합의점을 찾아서 해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